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재 27페이지 하단 임대차 보호법에서 상가와 주택임대차인데 첫 번째 체크하실 것 권리금의 보호입니다. 자, 상가임대차 작년에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출제도 여기서 했지만 올해까지는 더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권리금의 보호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데 거기 2번 보시면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에서는 지금 공부하는 것은 적용되지 않는다. 권리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유통산업발전법 대규모 점포라는 것은 홈플러스, 이마트 이런 데 있는 점포 있죠. 이런 것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번 줄 것입니다. 국토장관은 표준 권리금 계약서 줄거놓고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4번 별표 임차인이 차임의 연체액이 얼마죠? 3기의 동그라미 달하도록 연체를 했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가 임대차는 숫자가 뭘로 갑니까? 3으로 갑니다. 바로 밑에 5번도 3 들어오죠. 자, 근데 6번이 3이 아닌 게 하나 있습니다.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믿을 걸까요?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면 권리금의 보호는 적용되지 않는다까지 체크했습니다. 자, 이제 권리금의 보호 간단하게 보시면서 오른쪽 갑니다.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옳은 것은 몇 개인가? 1번 확정일자 부여는 임차권이 물권으로 변함으로 하면 X입니다. 확정일자를 찍었다고 해서 물권이 되는 것은 아니다. X. 2번 주택임대차로서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을 뿐 실제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 수익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다면 임대차 계약은 무효이므로 주임법이 정하고 있는 대항력을 부여받을 수는 없다. 맞습니까? 5. 동그라미. 3번도 중요하죠. 대지의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 두째 줄 것입니다. 소액 임차인은 대지의 환가 대금에서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 줄 거 놓고 이를 뭐라 그런다? 최우선 변제권이잖아요. 자, 최우선 변제권의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X입니다. 항상 이런 말 했죠. 대지에 그러면 건물이 없었습니다. 저당권이 이 땅에 먼저 설정이 됐습니다. 국민은행에 뭐 5천만 원 하고 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건물이 신축되었다. 여기에 들어오는 임차인 최우선 변제를 인정해준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나대지라는 개념을 잘 익히셔야 됩니다. 4번 2016년 2월 8일 확정일자를 받고 동년 2월 9일 주택의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의 경우 2월 9일부터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X입니다. 항상 여러분 우선 변제권은 우리가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우선 변제권 하면 대항력부터 갖추고 뭐를 인정한다? 확정일자를 찍었을 때 우선 변제권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확정일자는 언제 찍었다고요? 2월 9일 이 사람은 확정일자부터 먼저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는 언제 했다고요? 2월 확정일자 언제? 2월 8일 전입신고는 2월 9일 돼 있죠. 그러면 전입신고를 한 날로부터 대항력은 언제부터 인정해준다? 그 다음날 2월 10일이죠. 그런데 확정일자는 언제 찍어놨다? 2월 8일 그 전에 받았으면 우선 변제권은 언제부터 있느냐? 지금 이 문제잖아. 그죠? 확정일자를 찍은 날인 2월 8일이 아니고 언제? 대항력부터 있어야 돼. 2월 10일부터 인정해줍니다. 물론 이 사람은 이제 확정일자는 먼저 받았지만 대항력부터 갖추고 인정받을 수 있다. 자, 그래서 또 X죠. 5번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주택이라도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X.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임차권 등기에 있어서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건 뭡니까?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사를 나가더라도 대항력을 인정해준다. 그런 제도죠. 그때 임차권 등기가 된 주택에 그 이후에 들어오는 자는 무엇을 인정할 수 없다? 최우선 변제는 인정할 수 없다. 이거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정액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하면 X. 6번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으면 금액의 다수에 관계없이 경매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맞다. 그죠? 자, 여기서 조심할 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선 변제권은 대항력을 갖춘 자가 확정일자를 찍으면 되는데 그때 금액은 일정액을 보장해 줍니까? 전액입니까? 우선 변제권은 전액입니다. 그런데 최우선 변제권은 일정액을 보장해 주잖아요. 됐죠? 지금 서울에서는 얼마지요? 1억 2 할 때 3,400까지. 요거는 최우선 변제죠. 그죠? 확정일자는 전액에 대해서 보장합니다. 7번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차 목적물을 표시하면서 아파트 명칭과 그 전유 부분의 동호수 기재가 누락이 되었더라도 누락이 줄 거 놓고 확정일자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고 본다. 그죠? 그게 또 없다 돼 있죠? 아주 유명한 판례입니다. 7번 X. 8번 소액 임차인으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담보권자와의 관계에서 주임법의 종전의 규정에 의할 경우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하였다. OX. O. 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번하고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서울에서는 1억 이할 때 3,400까지 최우선 보장은 언제부터 해주는 거다? 원래 2016년 3월 31일부터 현재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3월 31일부터는 1억일 때 3,400까지 보장을 해주지만 만약에 저당권이 설정된 해가 2015년 1월 1일이다. 그러면 이 전의 기준을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지금 1억은 소액 임차인이 되더라도 그 전의 기준에 따르면 최우선 변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말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항상 최우선 변제를 따질 때는 내가 지금 이사등하는 시점을 따진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시점을 따진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시점. 그러니까 종전의 규정에 따르면 보장받을 수도 없다는 것도 그렇게 잡으셔야 돼요. 9번 주택 임차인이 별도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쳤더라도 대항 요건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동법상의 대항력은 상실한다고 설명하였다. 맞다. 그죠? 자, 한번 봅시다. 지금 이렇게 공부해 왔습니다. 1번 갑이 대항력을 갖췄습니다. 대항력은 뭐라 그랬죠? 이사와 전입신고를 갖췄습니다. 근데 갑이 두텁게 보호를 받고 싶어서 다시 뭐도 했다? 갑이 전세권 설정 등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그리고 3번 저당권이 설정되면서 경매가 진행되었다고 치고 자, 그때 이 대항력을 갖춘 갑이 전입신고가 만약에 빠졌다면 대항력권을 상실했잖아요. 그래도 전세권 등기를 해놨으니까 대항력은 인정해 주느냐? 지금 이거 이해하고 싶은데 대항력은 인정할 수 없다. 그 대신 이 사람은 대항력을 인정 못 받더라도 전세권 등기로서 보호받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대항요건의 이사와 전입신고는 한 번만 갖추면 된다. 계속 존속되어야 한다. 존속되어야 한다. 그런 판례입니다. 10번 더 많이 하겠죠. 다가구용 탁 들어오면 옆에 단독주택 동그라미 딱 해놓으셔야 됩니다. 임차하여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당해 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이 되면 동호수를 기재하여 재전입신고하면 대항력은 다가구 주택의 전입신고 시로 소급해준다. 맞다. 동그라미. 자, 이 공부를 하려면 이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자, 단독주택의 종류와 공동주택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단독주택이 뭡니까? 하면 공이 있다. 지금 기억해 놓습니다. 공법사항입니다. 공동주택은요, 기가 있다. 이를 공동주택이랍니다. 자, 단독주택의 단이 뭐죠? 단독주택. 단은요, 지금 나왔잖아요. 다가구주택은 단독이라고. 그 다음에 다중주택, 공은 공간입니다. 자, 이 단독주택들은 뭐만 기재하면 되고 지번만 기재해도 대항력은 인정해준다. 그런데 공동주택의 아가 뭐죠? 아파트, 연립주택, 다는 다세대주택, 기는 기숙사입니다. 이거는 기억해놔야 됩니다. 공법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들은 공동주택이니까 반드시 동호수를 기재해야 되겠다. 그래야 대항력은 인정해준다. 자, 요게 잡혀있는 분들은 그런데 이 다가구 주택이 다세대로 용도가 변경이 되었다.
그러면 동호수를 기재하여 다시 전입신고를 하되 이 사람의 대항력은 다세대로 왔을 때부터입니까? 다가구에 있을 때부터 해준다. 있을 때부터 해줘야 돼. 그래야 이 사람이 손해를 보지 않죠. 그래서 다가구로 있을 때부터 소급하여 대항력은 인정해준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2, 6, 8, 9, 10 5개인데 5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외가 뭐가 중요하고를 정리합니다. 거기 바로 밑에 알아두기 중요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만 보호를 해주는데 주거용 건물인지의 판단 기준은 무엇을 기준으로 한다? 공부상 표시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뭐에 따른다? 실지 용도에 따른다. 이런 거 잘 봐야 됩니다. 여인숙은 공부에 뭐로 되어 있다? 숙박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숙박시설은 여인숙을 고쳐서 살림집으로 살고 있으면 보호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잖아. 그죠? 실질 용도 이런 거 됐습니다. 인적인 범위 이런 것들은 쭉 정리하시면서 체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상가임대차에 대해서는 또 어쩌면 중요한 게 계약 갱신요구권입니다. 갱신요구권 별표 탁 찍어놓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6월부터 1월 사이에 행하는 계약 갱신 요구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말 했잖아요. 상가는 기본적으로 기간을 얼마로 봐준다? 1년으로 봐줍니다. 그 1년 만에 너 나가라 이래 버리면 세입자가 시설비, 권리금 이런 게 문제가 된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상가에는 유일하게 얼마? 5년의 범위 내에서 더 있고 싶다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걸 갱신 요구권입니다. 몇 년의 범위 내에서 5년의 범위 내인데 최초 임대차를 포함하여 5년입니다. 요거를 만약에 제외하고 이래 돼 버리면 이제 지금부터 5년은 6년까지 갈 수 있다는 말이 되죠. 포함하여 딱 잡고. 그런데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데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모두 몇 개? 1번부터 8번까지 한 줄 이상은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근데 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막 외우지 말고 여러분이 건물 주인, 임대인이라면 당연히 거절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딱 따라 붙어야 돼요. 자, 1번. 임차인이 어떻게 했답니까? 3개의 차임에 달했다. 석 달치 월세를 밀려놓고 나는 5년간 있고 싶다. 이거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죠? 2번.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했습니다. 문방구 할게 하고 돌아놓고는 나중에 가보니까 바다 이야기 이런 거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죠? 이런 방법은 당연히 거절할 수 있다. 3번 쌍방 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줄 것입니다.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습니다. 권리금 시설비 얼마입니까? 내 전부 다 해줄게. 이렇게 됐을 때는 당연히 거절할 수 있습니다.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동그라미 놓고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했을 때, 그죠? 집주인 허락 없이 자기 마음대로 세 줬는 거 인정한다 안 한다? 마음대로 전대했을 때 인정할 수 없다. 5번 임차인이 임차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이걸 돌아가면 중대한 거 꼭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상가라도 벽에 못 하나 칠 수 있겠죠. 못 치다 보니까 금이 쭉 갔어요. 그러니까 건물주인이 내려와서 파손시켰네, 네 거절한다, 이럴 수는 없는 거라. 그죠? 중대한 과실로 파손해야 됩니다. 6번 임차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이 되어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때, 점포가 불타고 없어졌는데 제 뜸이 앉아가지고 나는 5년간 있고 싶다. 이건 상식적으로 안 되잖아. 봐요. 그죠? 거절할 수 있나요? 7번 별표입니다.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서 목적 건물의 점유 회복이 필요할 때도 거절할 수 있다. 자, 점유 회복이라는 말은 이 지역 전체가 리모델링을 한다, 재개발을 한다. 그럴 때는 거절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임대인이 악용하는 수가 있더라고요. 이분이 장사가 잘 돼요. 장사가 잘 되니까 요거 1년 만에 나가라. 내가 해야 되겠다. 나가라 하니까 거기서 뭐를 정한다? 나는 5년간 있고 싶다. 갱신을 요구하잖아. 그죠? 그럴 때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점유 회복이 필요할 때, 그때 거절할 수 있으니까 내 리모델링 할 테니까 나가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용하는 소지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 사전에 고지해야 된다는 말이 들어가야 돼. 그죠? 그래서 계약을 할 때 나 1년 반 뒤에 리모델링 한다 했을 때만 이거는 인정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까지 잡았습니다. 마지막, 그 밖에 임차인, 세입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을 때 당연히 거절할 수 있겠다 정도는 잡으셔야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내려가면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의 비교표가 나오는데 오른쪽에 가면 비교표 중에서 나머지는 읽으시면 되는데 계산 문제 하나 잡아야 돼요. 그 위에서 세 번째 칸 차임의 전환시 산정률의 제한 찾았습니까? 자, 주택임대차는 얼마? 연 10%, 기준금리 4배 중 낮은 것으로 갑니다. 상가는요, 연 12%, 기준금리 4.5배 중 낮은 것으로 갑니다. 이거 계산 문제 하나 합시다. 자, 그 말을 익히시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더 시험에 잘 나오니까 주택임대차는 얼마죠? 연 10% 또는 기준금리 4배 중 낮은 금리로 해라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까 지금 보증금 1억에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은 7천만 원으로 내리고 나머지 3천만 원에 대해서는 월세로 좀 주시오. 이런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고. 그럼 이 3천만 원에 대해서 월세를 얼마를 받느냐? 지금 이 문제잖아. 그죠? 월세를 연 10%니까 자 3천만 원에 곱하기 연 10% 하면 얼마 나옵니까? 300입니다. 이거를 연이니까 나누기 12를 해야 월이 될 거잖아. 그죠? 그럼 300 나누기 12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 25만 원이 나옵니다. 또는 기준금리 4배 중 낮은 금리로 해라. 근데 기준금리는 3개월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다 그랬죠. 이거는 외울 필요는 없고 시험에서는 줄 거라고요. 우리끼리는 1.5% 다 정해놓겠습니다. 자, 지금 1.02%인가 그럴 겁니다. 자, 1.5% 주니까 기준금리 4배면 곱하면 얼마다? 연 6%잖아요. 그러면 3천만 원 곱하기 연 6% 하니까 3, 68, 180만 원. 연으로 나누니까 월로 나누면 11 하면 15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중에서 무엇으로 해라? 낮은 것으로 해라. 그러면 지금은 3천만 원에 대해서 얼마 받아라? 15만 원 받아라. 지금 이 뜻이겠죠. 그래서 이 숫자 한번 기억해 놓습니다. 주택임대차는 얼마라고요? 연 10%, 기준금리 4배 중 낮은 금리로 합니다. 상가는 조금 더 줍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연 12%, 기준금리 4.5배 중 낮은 금리로 하더라. 까지. 자, 이제 마무리로서 경공매입니다. 자, 경매는 첫째 강제경매가 임의경매가 있습니다. 강제경매는 집행권원이 필요하다. 집행권원 동그라미 다 넣고 옆에다가 판결문 이래 적어놔야 돼요. 판결문으로 하는 걸 강제경매라 그래요. 그러니까 판결문 할 때는 일반 재산이고 그 사람이 돈을 안 갚아주니까 지금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았잖아. 그죠? 그래서 이걸 소송을 하기 때문에 옆에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예견되지 않은 경매라. 주상 소송 언제 할 줄 내가 알 수가 없잖아 지금. 그죠? 자, 거기에 비해서 지금 밖에서 일어나는 경매는 거의 다가 뭐라고요? 임의경매예요. 임의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다. 담보권에 줄 딱 놓고 밑에다가 대표적인 담보권이 뭡니까? 저당권을 실행한다. 이 뜻이 거의 다 저당권이에요. 100%. 그래서 은행에 아파트를 담보하고 돈을 빌려갔는데 돈을 안 갚아주더라. 그럼 저당권을 실행해서 경매가 일어나는 것. 무슨 경매? 임의경매. 요거는 그 아파트에 대해서만 경매가 일어나니까 특정 재산이라 그래요. 그리고 물건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있고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할 때부터 니는 돈 안 갚아주면 경매하겠다라고 항상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런다? 예견된 경매이다. 그 두 개의 차이점이죠. 자, 내려가면 알아두기. 신경매는 뭐 했을 때 하는 거다? 유찰되었을 때 한다. 여러분, 왜 유찰이 됐을까요? 왜 유찰됐을까요? 비쌌어. 유찰이 되면 다시 하는 경매가 뭐다? 신경매. 자, 그럼 유찰이라는 말을 기억해요. 신경매는 언제다? 유찰이 될 때 하는 거예요. 유찰은 이렇게 말했죠. 자, 이 물건이 경매 나왔습니다. 감정평가사가 감정가는 1억이다. 이렇게 잡아요. 이 감정가를 다른 말로는 뭐라 부른다? 최저 매각 가격이다. 즉 1억 이상 적어내는 사람한테 팔겠다. 이게 경매잖아. 그죠? 그런데 아무도 적어내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안 적어내면 우리는 유찰되었다 그래요. 왜 안 적어냈을까요? 1억이 비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찰이 되면 반드시 뭐를 한다? DC를 20% 해요. 그럼 1억에 20% DC 하면 2천만 원 빼고 8천만 원부터 다시 하겠다. 이런 경매를 뭐라 그런다? 신경매 됐죠. 그러면 유찰이 되면 특징이 DC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 둘째 줄에 한번 보십시오.
그때 20% 저감을 하는데 단 낙찰 불허가 시에 신경매는 저감이 없다. 이거 조심해야 된다고. 그죠? 자, 불허가를 받으면 다시 경매합니다. 그걸 무슨 경매? 신경매인데 불허가라는 말은 이겁니다. 오늘도 공부하셨지만 농지를 경매로 낙찰받으면 뭐를 지급해야 된다? 농지증명을 제출해야 된다. 근데 농지증명을 일주일 만에 7일 만에 갖다 내야 되는데 못 갖다 냈어요. 그러면 불허가 받겠죠. 불허가 받으면 다시 경매해야 돼. 그걸 신경매인데 여기는 특징이 DC가 없다고 처음부터 새로 합니다. 요거 하나를 구분합시다. 내려가면 2번 재경매가 있습니다. 재경매는 채권가 매수인이 납부기일에 경락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차순위 매수 신고인도 없을 때는 뭐 한다? 그때는 재경매가 일어나는데 감액이 없음이라는 말이 보이잖아. 그죠? 자, 이것도 이해합시다. 자, 이 물건을 감정가 1억짜리가 경매가 시작되었고 이제 유찰이 안 되고 어떤 사람이 1억 3천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자, 1억 3천에 낙찰이 되면 보증금 얼마 내야 된다 그랬죠? 최저 매각 가격의 10% 1,000만 원이겠죠? 왜? 최저 매각가가 지금 1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1,000만 원을 내고 낙찰이 되었으면 나머지 1억 2천을 한 달 만에 내라 라고 날짜를 주는데 한 달을 줬는데 마지막에서 대금을 안 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왜 안 냈을까요? 돈이 없어서 마음이 변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럼 대금을 안 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경매해야 돼. 다시 하는 경매를 뭐라 그런다? 재경매라 그랬다고. 됐습니까? 그럼 재경매를 할 때는 다시 할 때는 여기서 20% DC라는 말은 있다 없다? 없어.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되겠죠? 그러니까 대금이 미납되면 재경매가 일어납니다. 그 2번의 둘째 줄을 봅니다. 그때 셋째 줄 합니다. 전 낙찰자가 그런데 재매가 하겠다라고 했는데 3일 전까지 대금을 갖다 내고 그때 지연 이자도 납부하면 뭐 재경매는 안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언제 전까지 갖다 내야 된다고요? 3일 전까지 밀린 대금하고 이자를 부담하면. 그거까지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자, 넘어가서 문제입니다. 1번 경매 절차입니다.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르지 못한 것 여러분 한번 찾아봅니다. 일단 시작합니다. 자, 공부용입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바르지 못한 것 답이 5번이고 자주 나옵니다. 경매행위에는 채권자, 저당권자, 채무자의 가족, 경매부동산의 감정인 및 친족이 참석할 수 있다. X인데 왜 X일까요? 거기 감정인 및 그 친족 때문에 X예요. 자, 이 물건을 감정한 자, 물건의 경매행위에 참석할 수 있다 하면 자기 유리하게 감정한다니까. 그죠? 그래서 X고 그럼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다 참석할 수 있습니까? 채권자, 돈 받을 수 있는 사람, 이 물건 경매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저당권자 마찬가지. 그런데 채무자는 안 되는데 채무자의 가족이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채무자 가족은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뭐 때문에 그 지분이 틀렸다? 감정인 및 그 친족 때문에 X입니다. 자, 1, 2, 3, 4 다 맞게 돼 있고 정리하시는데 그 3번은 너무나 강조합니다. 농지를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매각 결정기일까지 농지증명을 제출하지 못하면 아까 뭐 받습니까? 낙찰 불허가 결정 선고를 받는다. 불허가 되면 무슨 경매한다? 여기 보셨죠? 불허가 되면 무슨 경매한다? 신경매합니다. 정리됐고, 자, 참석할 수 없는 자 있습니다. 밑에 별 펴놓고 채무자 참석할 수 없다. 이 채무자 왜 참석 못할까요? 채무자 자기 때문에 경매하잖아. 자기 때문에 경매하는데 자기는 돈은 안 갚고 물건을 낙찰받을 수는 없다. 그죠? 2번 재경매에 있어서 전 낙찰자 왜 안 될까요? 자기 때문에 경매하잖아. 그죠? 재경매가 뭐라 그랬죠? 그 개념을 잡아야 된다니까. 재경매는 대금이 미납되면 하니까 전 낙찰자는 자기가 돈 안 내는 바람에 이 경매 시작하고 있다고. 그런데 들어올 수는 없다. 잡아내야 됩니다. 그 다음 집행법원을 구성하는 법관, 사무관. 왜 법원에 있는 법관, 사무관 이런 사람들 왜 안 될까요? 다른 일반인들보다 서류를 먼저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못 참석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 다음 입찰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과 그 친족 방금 나왔죠? 집행관 이런 사람들은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안 된다. 자, 바로 밑에 당연 배당되는 채권자, 거기 당연 배당되는 채권자, 당연히 신청 안 해도 배당을 해줘요. 밑에다가 등기돼 있는 자, 그래 적어요. 등기돼 있는 자는 당연 배당이에요. 자, 그럼 그거 다 외우지 말고 이러면 등기돼 있으면 당연히 배당해준다.
그런데 밑에 배당 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자. 그러면 뭐라고 적어야 돼요? 등기 안 돼 있는 자들은 배당 요구해야 돼요. 등기 안 돼 있는 자들. 하나만 들어봅시다. 거기 2번에 보면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권이 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자, 최우선 변제권 등기돼 있다, 안 돼 있다. 꼭 안 돼 있죠. 이런 자들은 배당 요구해야 돼요. 자, 2번 문제 별표입니다. 권리 분석입니다. 위험이 가장 적은 것은, 자, 위험이 가장 적은 것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안전한 것은 이 말이에요. 그럼 안전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다? 말소, 삭제되는 권리예요. 자, 한번 보세요. 지금 이 물건이 경매 나왔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권리가 붙어 있겠지. 예를 들면 1번 저당권이 국민은행에, 2번 저당권은 마을금고에, 3번 전세권 설정 등기도 있고 여러 가지 권리가 있는데 경매가 끝나고 나면 이 권리들이 없어진다. 없어진다를 말소된다, 삭제된다. 그 말소되면 내한테 부담이 없잖아. 이걸 안전한 권리라 그래요. 근데 만약에 이 권리를 인수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 있는 붙어 있는 돈을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낙찰 받고도 책임지면 위험한 권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1번 문제에서 위험이 가장 적은 것은, 이 말은 안전한 것은, 안전한 것은 뭐를 찾아라? 삭제주의를 찾아라. 지금 삭제되는 거 찾아야 돼요. 1번 신축 건물의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당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옆에다가 유치권 적어요. 유치권은 무조건 뭐? 인수. 유치권 적어놓고 옆에다가 인수 적어요. 그래서 공부도 하고. 인수되니까 위험하단 말이에요. 이 최선의 담보물건보다 최선순위로 기간이 정함이 없는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자, 배당 요구 안 하면 뭐? 인수. 인수니까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3번 등기부의 선순위 권리로 담보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이제 답이 옆에다가 삭제 이렇게 딱 적으시고, 자, 올라가 봐요. 오른쪽에 표. 거기 위에서 두 번째 항상 말소되는 권리 찾았습니까? 이거 암기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합시다. 저당권, 건저당, 담보가등기. 지금 담보가등기 나왔죠? 담보가등기. 그 다음 가압류, 압류,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무조건 삭제되는 거예요. 이런 게 딱 보이면 무조건 뭐다? 안전하다. 이렇게 딱 잡으셔야 되는 거라. 말소되는 권리 그거 암기돼야 됩니다. 자,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4번 등기부의 선순위 권리보다 앞에 전입신고만 되어 있고 확정일자가 없는 다수의 세입자가 임차인으로 있습니다. 자, 선순위 권리보다 앞서 대항력이 있다. 뭐 해야 된다? 인수. 5번 담보 물건보다 후순위로 뒤에 있으면서 법정지상권이 설정되는 경우, 법정지상권은 후순위라도 뭐? 인수예요. 그럼 오른쪽으로 올라가서 거기 인수되는 권리 또 암기해야 안 되겠습니까? 자, 인수해야 되는 권리가 뭡니까? 그 위에서 셋째 줄에 항상 인수되는 권리 찾았습니까? 지금부터 암기해요. 뭐?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은 항상 인수된다. 알아두기 천천히 척하시고 별표 딱 찍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3번 내려가면 경공매에 대해서 옳은 것은, 자, 공매는 지금 10년째 시험이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를 통해서 한 번쯤만 연습을 합니다. 답이 1번인데 아까 보셨나요? 토지의 경우에는, 경매의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가 면제되나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 동그라미 놓고 토지거래가 면제되지 않는다. 맞다예요. 그죠? 근데 아까 토지거래에서 사실은 살짝 이야기했는데 거기 공매 밑에다가 3회 유찰 시는 면제 꼭 하나 적어줍시다. 까칠한 부분이라 그랬죠. 3회 유찰 시는 면제. 자, 옳은 거 잡았으면 수정합니다. 2번 경매에 있어서는 경락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으나 그것 때문에 X죠. 여기 한번 보십시오. 경매는 한 달 내로 대금을 납부하시오 이러면 일시불로 내야 되지 분할해서 납부한다. 그런 말이 떴다? 없어요. 그래서 그거 X. 3번 일반적으로 낙찰 가격 면에서 경매가 공매보다 비싼 것이 험이다. X입니다. 경매가 싸다. 공매보다. 공매라는 느낌을 한번 가져보고. 4번 외국인의 경우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는 토지를 취득할 수 없으나 공매를 통해서는 취득할 수 있다. X. 외국인도 뭐? 경매 받을 수 있다. 5번 아까 했습니다. 임의 경매는 담보 물건이 본래 지니는 환가권에 의해서 경매가 신청되는 것으로서 공신의 효과가 인정된다. 거기 담보 물건의 조항 거 봐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저당권이잖아요.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가 일어나는 것인데 우리나라 등기부는 공신력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인정된다 하니까 X다. 답은 1번입니다. 자, 이제 한 장 넘기시면 오늘 마무리 주제로서 원래 예상 문제 찍어서 수업하는 것이 배당입니다. 배당도 아주 복잡합니다. 자, 이 배당은 왜 여러분한테 원래 집어넣는가 하면 나온 지가 오래됐는데, 자, 이 물건이 경매 처분되었습니다. 그럼 1억으로 낙찰이 됐겠다고 칩시다. 그럼 이 1억이라는 대금을 낙찰됐으면 어떻게 쓸까요? 어떻게 쓸까요? 배당합니다. 배당.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번에 저당권이 마을공고에 있고 2번 저당권이 뭐 국민은행에도 있고 3번 임차인도 있다면 순서대로 배당을 해주는데 여러분이 아실 때는 등기부에 있는 순서대로 해줄 것 같지만 아니에요. 먼저 나가는 선배당이 있어요. 그걸 선배당 순서를 알고 있느냐 지금 이 문제거든, 그죠? 자, 그래서 배당 순서 첫 번째 영순위. 영순위가 무슨 뜻이죠? 영순위 순서도 없이 제일 먼저 해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다? 경매 비용 및 제3취득자의 비용으로서 필요비 유익비는 경매만 끝났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물건이 경매 처분되는데 지붕이 고장났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은 한여름에 막 비가 오고 날이 뜨거우면 이 물건 다 썼겠죠. 그런데 이 물건을 꼭 받고 싶은 사람이 뭐를 했다? 수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지붕 수리비가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 나왔다면 이 물건이 1억에 낙찰되면 이 대금부터 제일 먼저 해주는데 이유 없죠. 이게 없었으면 경매가 안 됐을 거잖아, 그죠? 제3취득자가 투입한 뭐라고요? 필요비, 유익비 제일 먼저 해준다고. 그걸 경매 비용이라 그런다고요. 두 번째 1순위, 이제 그 다음 순위죠. 오늘 배우셨습니다.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에 있어서 뭐 최우선 변제입니다. 자, 소액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최우선 변제라는데 근로기준법에 가보면 최종 3개월치 임금도 같이 나옵니다. 지금 거기에 3년분 퇴직금이라는 말은 이제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요즘 여러분은 연봉시대다 이래 들으셨죠? 이제 퇴직금이 없으니까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고. 이제 2순위입니다. 요 1순위 다 해주고 나면 그 다음 뭐가 또 나가는가 하면 국가가 어떤 놈인데 여러분 이 물건이 경매 처분되면 재산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 좀 밀렸겠지. 당해 세금 국가가 받아갑니다. 이제 3순위가 이제 지금부터 우선 변제권을 갖춘 채권 해서 아까 말하다시피 1순위, 2순위, 3순위 이제 그때부터 우선순위로 갑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일반 임금 채권. 아까 봤죠? 3개월치 임금은 1순위였죠. 근데 이제 뭐 월급이 6개월치가 밀려서 경매가 돌았다. 그럼 3개월치는 1순위로 주고 나머지 일반 임금은 4순위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순위 각종 공과금 밀린 거,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6순위 마지막 배당이 뭐다? 일반 채권이에요. 근데 이것도 간단하게 줄였지만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법원 집행관 다니고 배당할 사람도 아니지만 경매에 있어서는 배당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 세입자가 배당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 중개하는 데 있어서 저항이 줄어들잖아, 그죠? 그래서 배당은 시험에 나올 여지가 높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복잡한 걸 따질 때는 처음부터 다 따지지 말고 제일 먼저 배당해 주는 건 뭐? 경매 비용 이거 딱 잡으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 최우선 변제다. 그럼 최우선 변제는 누구보다도 먼저 해주니까 최우선 변제잖아, 그죠? 여기에 3개월치 임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해줘요. 3개월치 임금. 그죠? 그 다음 국가가 어떤 놈인데 당해세 받아가요. 당해세. 그 다음 우선 변제예요. 우선 변제라는 말은 1순위, 2순위 순서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돈. 이러면 다 외울 필요 없어. 이걸 뭐 스스로 다 외울 건데, 그죠? 마지막 배당은 뭐다? 일반 채권이다. 요렇게만 기억하시면 어떻게든 경매 문제는, 배당 문제는 해결을 합니다. 요 정도의 순서는 잡아줘야 돼요. 그죠? 한번 원래 나올 수 있다고 찍어서 수업을 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돈 하고 이거 뭐 건강보험료, 의료보험료 다 몰라도 이까지만 딱 잡으시면 객관식 문제 어차피 답으로 찾아냅니다. 한 번만 더 합시다. 경매가 끝나면 제일 먼저 해주는 배당, 영순위 순서도 없어. 제일 먼저 해주는 건 뭐? 경매 비용.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운 거 있잖아요. 최우선 변제. 누구보다도 먼저 해주니까 최우선 변제. 근데 근로기준법에 3개월치 임금이 붙어 있습니다. 자, 최우선 변제 나가고 나면 국가가 어떤 놈인데 뭐 받아간다? 당해 세금 받아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네 번째가 1순위 저당권자, 2순위 저당권자 순서대로 배당해줘요.
그리고는 돈,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이런 거 있지만 다 기억할 필요 없고 마지막 배당은 뭐다? 일반 채권이다. 요 정도는 기억하셔야 된다고 그죠?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그다음 확인 설명서 작성 실무와 부동산 거래 신고서 작성 실무는 이거는 뭐를 봐야 된다? 옆에 적으십시오. 양식을 봐야 돼. 양식을. 이 양식은 어디에 있다? 기본서 요약집에 다 있어요. 이 시험 치기 직전에 반드시 딱 보고 들어가셔야 돼. 한 문제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거기까지 당부 말씀 요망 딱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매장 재료에 보면 글자가 좀 어렵긴 하죠.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매장마다 지금 설명만 안 했을 뿐이지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오늘 뭐 14일 또 공휴일이기도 한데 하루 종일 정리했던 부분이 소정의 성과로서 꼭 고득점의 바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